탐험대 여러분, 다들 준비되셨죠? 15분의 휴식 시간이 정말 또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비디오랑 소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디오 잘 보이는지,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문제가 없다면 오케이 사인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리는 문제 없이 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현재 참가자 출석 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석은 추후에 우수 참가자로 선정되는데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탐험대 친구분들은 출석 체크를 위해서 이름 그리고 초등학교 명칭으로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얼굴이 보이는 화면 또는 참가자 목록에서 점 3개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름 바꾸기 눌러주시면 나의 이름 그리고 초등학교 명칭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름 변경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도움 요청해 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저희 운용사무국에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하수 탐험에 앞서서 다시 함께 일정표를 보면서 지하수 탐험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하수 이론 영상을 시청한 후 지하수 생성 과정 실험과 수분 감지 도구를 만들기를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하수 시간에도 역시나 퀴즈 이벤트가 빠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모두 집중해 주시고요. 지하수 일정까지 마무리되면 마지막에는 우리 탐험대 친구 모두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웃는 얼굴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2026년 토양 지하수 어린이 여름 캠프의 2부 지하수 탐험을 도와주실 충남대학교 정희원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하수 탐험을 하게 될 정희원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1부에서도 토양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실험이랑 이론 교육을 했었거든요. 2부도 되게 많이 기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하수를 실제로 눈으로 본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밖에 다닐 때 발밑에 있는 토양 속에는 지하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지하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어제도 지하수 인기 진짜 많았잖아요.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또 재밌는 실험을 앞두고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하수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진짜 많을 거예요. 오늘 중간중간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하수 탐험을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역시나 지하수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공부하면 더욱더 오늘의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하수 이론 영상을 시청을 할 건데요. 지하수 이론 영상 또한 우리 캐릭터 지박사가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시간에도 방금 보셨던 영상의 그 퀴즈 이벤트에 대한 힌트가 엄청 많거든요. 영상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지하수의 깊은 세계로 떠나볼 시간입니다. 지하수 탐험 출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하수의 비밀을 연구하는 지박사예요. 우리 몸의 80%가 물이라는 것 알고 있었나요? 사람은 평생 무려 70톤의 물을 마신대요. 사람은 음식 없이는 몇 주를 버틸 수 있지만 물 없이는 딱 일주일이에요. 그 이유는 몸속 노폐물을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물은 우리 생명에 직결된 정말 소중한 존재랍니다. 물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요. 남극, 북극에 있으면 빙하나 얼음, 땅속에 있으면 지하수, 대기 중에 있으면 비나 수증기, 마실 수 있으면 담수, 소금이 많아 마실 수 없으면 염수, 공장에서 쓰고 나오면 폐수. 이렇게 같은 물인데 상황마다 이름이 다 달라진다는 게 신기하죠? 오늘 함께 배울 건 바로 지하수예요. 그런데 지구의 물은 다 마실 수 있는 물일까요? 아쉽게도 지구상의 물 중 97.5%는 바닷물이에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소금기가 없는 담수는 고작 2.5%. 그마저도 대부분 빙하라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물은 훨씬 적어요.
그 소중한 담수 중 하나가 바로 지하수랍니다. 전 세계 강과 호수를 다 합친 것보다 1000배나 많은 물이 땅속에 있어요. 그야말로 생명의 물이죠. 지금 여러분의 발 바로 아래에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지하수는 지표면 아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는 물이에요. 흙입자 사이에 이 빈 공간을 공극이라고 해요. 단단한 기반함처럼 보여도 모든 암석에는 크고 작은 공극이 있답니다.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면 중력에 의해 아래로 내려가면서 빈 공간을 채워요. 물이 차오른 경계선을 지하수면이라 하고 그 아래 물이 가득 찬 층은 포화대, 위쪽 공기로 채워진 층은 불포화대예요. 즉, 지하수는 땅속 토양이나 안반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이고 그 양은 정말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럼 지하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지구의 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순환해요.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비나 눈으로 내려와 땅속으로 스며들면 바로 지하수가 되는 거죠. 지하수가 땅속으로 내려가는 핵심 비밀은 바로 중력이에요. 중력이 물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거죠. 하지만 지구 중심까지 내려가진 않아요. 깊은 곳에 화강암이나 점토처럼 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암석층이 있어서 물이 옆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땅속 기반암은 사암, 화강암, 석회암 등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석회암은 물에 쉽게 녹는 성질이 있어서 큰 구멍이 생기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석회 동굴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랍니다. 정말 신기하죠? 토양과 암석을 이루는 광물은 물과 만나면 녹는 성질이 있어요. 지하수가 암석과 토양을 통과하며 이 광물을 녹이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광천수라고 해요. 여러분이 마시는 생수가 바로 이 광천수랍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이런 지하수는 토양을 통과하면서 자연 정화된 다음 하천이나 저수지로 모여요. 그리고 정수시설에서 냄새, 세균, 부유물을 제거하고 소독을 거쳐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이 된답니다. 만약 지하수가 없으면 농업, 공업, 생활에 필요한 물이 사라지게 돼요. 게다가 지하수는 지구의 거대한 탄소 저장고인 토양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흙과 식물이 탄소를 잘 가두도록 든든하게 도와주어 기후변화를 막는 데도 큰 한몫을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나 소중한 지하수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대요. 바로 생활하수, 공장 매연, 농축산 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이죠. 특히 자동차나 공장 매연은 수증기와 만나 황산이나 질산 비가 되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답니다. 더 큰 문제는 오염물질이 쌓여서 토양 오염이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정화에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미리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양치컵 쓰기, 세제와 샤워 시간 줄이기, 자전거 타기, 음식 남기지 않기예요. 세상에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소중한 지하수를 오래오래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토양과 지하수의 멋진 지킴이가 되어봐요. 그럼 안녕! 탐험대 친구들, 지금 이 지하수 이론 영상 잘 집중해서 보셨나요? 자,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지금 봤던 영상을 토대로 궁금했던 내용이 있으면 우리 교수님께 한번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아까 전에 사용했던 우리 질문하기 부채를 들어서 영상 보면서 지하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부채를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의 질문을 뽑아볼까요? 신희준 학생, 세미래초등학교 신희준 학생이요. 네, 우리 희준이 질문 들어볼게요. 그래서 네, 말씀해 보시겠어요? 여기 지하수가 산성 질산이랑 환산으로 오염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연기로도 오염이 돼요? 질문이요. 수준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일단 일반적인 지하수는 이제 우리가 앞에 토양 시간에서도 pH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 7에서 8 이상 약간의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pH가 2나 3으로 굉장히 낮은 상태로 존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조건에서는 산성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지하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pH 7에서 8 사이를 유지를 하는 이유는 땅 속에 있는 지하수는 그 주변에 있는 암석, 광물들과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수소를 많이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pH가 낮은 물이었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pH가 점점 높아져서 7이나 8로 가게 될 겁니다. 또 예외적인 경우에는 pH가 10이나 11, 그 정도로 굉장히 pH가 높은 조건이 생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도 이제 오염이 되어 있는 지하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때는 특별한 이제 화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다시 pH를 낮춰주는 그러한 정화 작업도 이루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질문은 아까 일부에서 배웠던 토양과 또 지하수를 약간 아우르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준이 정말 높았어요. 그렇죠. 또 다른 친구의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 뽑아볼까요? 네, 성덕초등학교 한준혁 학생. 네, 준혁 학생 어떤 질문일까요? 네, 큰 소리로 말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하수가 발견된 곳은 어디인가요? 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하수. 솔직하게 말하면요, 저도 모릅니다. 어. 지하수가 근데 이제 인간 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지하수를 활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조선시대 사극이 나오고 거기에 우물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우물이 바로 땅을 파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되는 거고요.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훨씬 전부터 땅을 파면 물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했었을 그 시대부터서 이제 지하수가 이용이 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과 특정한 지역을 이제 찾는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뭐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모른다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딱 이제 세상에 딱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물이 있어야지 또 살 수 있었으니까 정말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진짜 질문 수준이 엄청 높은 것 같은데요. 제가 자. 모른다고 답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뒤에도 중간중간 또 질문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공부하다가 또 실험하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면 기억했다가 이따가 또 질문하기 부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교재 속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36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부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하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표에서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물인 바닷물, 해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 시간에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에너지를 받은 바닷물의 표층 부분이 온도가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그럼 증발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증발이 일어나서 생성된 물을 우리가 수증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수증기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온도가 계속해서 다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낮은 온도에서 수증기들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뭉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뭉쳐서 만들어진 게 구름이 되고요. 그 구름이 다시 계속해서 무게가 늘어나고 물들을 주변에 있는 것들을 계속 끌어당겨서 많이 뭉치게 되면은
더 이상 대기 중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겠죠. 그때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게 비와 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와 눈을 통해서 구름에 있었던 물들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 토양이나 암석의 작은 빈 공간, 공극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된 물들이 바로 지하수를 형성을 하는 거겠죠.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교수님께서도 순환 과정을 쭉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 아래쪽에 보면 물의 순환 과정 순서를 나열하세요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빈칸을 여러분들이 댓글로 답변을 한번 달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로 수증기라고 되어 있고요. 1번이라고 나오죠. 1번은 뭐가 될까요? 수증기. 네, 수증기. 많이 그다음에? 그다음에 비와 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 2번. 1번이 구름. 구름이 되네요. 네. 1번이 구름, 2번이 비와 눈, 마지막이 지하수. 이렇게 오. 순환이 일어나는 거겠습니다. 네, 그럼 물의 순환 과정은 수증기, 구름, 비와 눈, 지하수 이렇게 순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우리 첫 번째 알게 됐고요. 자, 이렇게 36페이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저희 38페이지로 넘어가서 지하수, 그럼 이게 과연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하수는 지금 한국 같은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제주도를 제외를 한 육지, 내륙 지방에서는 지하수를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기는 쉽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해외 유럽 같은 데에서는 지하수를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식수로서 주요한 게 지하수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수 이외에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밥 먹을 때 같이 먹는 식물들, 작물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을 키우기 위해서 활용이 되는 농업용수로 주요하게 지하수가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을 텐데 그 물품들을 만드는 공장을 가동시키는 과정에서 기계들을 열심히 돌리다 보면은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열들을 식히기 위해서 활용이 되는 공업용수로도 지하수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수돗물을 틀었을 때 나오는 물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표수를 주로 활용을 하지만 유럽이나 제주도에서는 지하수를 많이 활용을 한다. 그 생활용수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수는 그뿐만이 아니고요. 토양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고체 형태의 탄소로 고정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탄소를 토양이 고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로도 지하수가 활용이 되고 있어서요. 기후 조절을 하는 데에도 지하수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염물질들이 있을 때 그 오염물질들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중간 매개체로서 지하수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럼 지하수는 보통은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기후조절, 오염정화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우수 참가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수업 태도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꾸 댓글이라든지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친구에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수 참가자로 뽑히지도 못하고 친구들에게 방해까지 되는 거잖아요. 수업 내용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지하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먼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지하수는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 한번 댓글로 남겨봐 주시겠어요? 네, 지하수는 어디로 갈까요? 바다, 땅, 땅속, 농업용수. 농업용, 강이나 바다, 하천. 네, 다 정말 좋은 답들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제가 아까 이제 지하수 생성 과정에서 설명을 미처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땅에 떨어진 물들 같은 경우에는 토양과 암석의 빈 공간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게 바로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가 있는 물체들은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이 있고요.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 중심부로 이제 지표에 있는 물질들을 당기려고 하는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땅에 떨어진 물들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아래로 내려간 물들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물이 통과하기 어려운 지층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옆방향,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물들이 다시 지표에 노출이 되게 되면 생성이 되는 게 호수, 강, 그리고 바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수평 이동을 통해서 전체적인 물의 순환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 그러면 지하수가 내려가다가 옆으로 가서 강을 만나고 바다를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하수에 오염물질이 섞여 있으면 이게 어떻게 퍼지게 되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그 지하수는 일단 그 물 순환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나이가 연령이라고 하는데 그 나이가 10년 이상인 물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 10년 이상인 물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얕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가 10년 이상 정도 되는 연령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 이제 깊이가 깊은 데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지하수들 같은 경우에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런 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거는 이제 물 순환 과정과 연계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수증기가 구름이 돼서 대기 중에서 이동을 한 다음에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건데 그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생기게 되면은 그 오염물질이 비로 떨어지게 되면서 같이 대기에 있는 오염물질들을 끌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매연이 오염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땅에 떨어진 물이 토양을 지나서 지하수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떨어진 토양이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마찬가지로 물의 이동과 같이 지하수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대기와 토양의 오염이 지하수의 오염원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일단 오염이 된 지하수는 정화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는 오염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네. 지금 지하수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오염이 되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말로 듣는 것도 너무너무 유익하겠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가 실험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실험은 지하수의 생성 과정에 대한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하수 알아보기라는 실험 키트, 통이 담긴 키트가 있어요. 이거 준비해 주시고요. 교수님께서 재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받아보신 키트를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통으로 담겨져 있는데요. 이 통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기 전에 앞서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순서대로 뭐가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40페이지에 준비해요라고 이렇게 파란색 박스가 쳐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로 수조 1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 통, 이게 바로 수조로 쓰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있는 게 물뿌리개. 물뿌리개. 이 플라스틱 통과 이 녹색 물뿌리개, 이게 물뿌리개로 활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돗물 여러분들 각 집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석회석 자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 통으로 되어 있는 실험용 석회석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있죠. 이게 석회석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플라스틱 백 가방 안에 담겨 있는 요게 석회석 자갈이 되겠습니다. 요 두 개 다 전부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묽은 질산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산용액은 없고요. 우리가 앞에서 활용을 했었던 토양 실험에서 활용했었던 식초, 이거를 이제 질산용액 대신에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리트머스 종이가 이 박스 안에 리트머스 종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것도 토양 실험할 때 여러분들 다 써보셨죠? 이 리트머스 종이로 pH를 측정을 하는데 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용색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실험에 활용을 할 거고요. 이거 외에 지금 박스에 이렇게 망원경 같은 게 들어있고요. 연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은 기념품이니까 지금 실험에 쓰지는 않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잘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준비물 문제 없이 다 있는지 오케이 사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료들 다 받으신 거 맞죠?
네. 다들 오케이 사인도 열심히 해주고 너무 고맙네요. 그러네요. 모두 다 준비물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준비물 완료가 됐으니까 바로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실험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들 요 장갑 있죠? 이 장갑을 끼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써야 되는 실험 물질들 중에 특별히 위험한 거는 없어요. 다만 아까 이제 토양 실험 시간에 노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식초가 눈에 들어가지만 않게 조심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위험한 물질들은 없지만 어쨌든 과학 실험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네. 무엇보다. 그래서 장갑을 이렇게 끼고 시작을 할게요. 자, 장갑을 다 끼셨으면 이제 이 교재에 해보아요 40페이지 밑에 해보아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1번부터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자, 1번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산성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성비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토양 촉감 실험에서 사용한 비커, 요 비커 있죠? 여기에 물을 300ml를 넣겠습니다. 여기 아까 있는 사용했던 물에 비커에다가 물을 넣어주세요. 300ml를 적당히 채워주세요. 엄청 정확하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한 요 비슷하게 물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00ml 다 만드셨겠죠? 자, 그럼 산성비를 만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산성이 된다는 거는 pH가 7보다 더 낮은 pH 값을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걸 거고요. 그럼 지금 이 물이 어떤 pH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봤었던 이 pH 인디케이터 종이 있죠? 얘를 잘 열어서 한 장을 뜯어주겠습니다. 네. 아까 사용했던 거 쓰셔도 됐고요. 저희 오늘 지하수에서도 저희가 리트머스 종이를 따로 넣어놨으니까 요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리트머스 종이가 준비가 되셨으면 요거를 이렇게 물에다가 그냥 넣었다가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색깔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색깔이 살짝 파란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색깔을 이 리트머스 시험지 종이에 나와 있는 요 옆에 있는 요 색깔들 있죠? 여기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pH 7에서 오. 나오는 연두색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방금 친구들도 이렇게 7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집에서 쓰시는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pH 7 조건에서 이제 맞춰지게 될 거라서요.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7 근처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애초에 사용을 할 원래 물의 pH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했으니까요. 이제는 산성비를 만드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토양 실험할 때 썼었던 요 식초를 활용을 해서요. 이 식초를 이 비커 안에다가 쭉 넣어줄게요. 뭐 양은 여러분들 넣고 싶으신 대로 넣으시면 네. 돼요. 다 넣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 넣으셔도 되고요. 근데 너무 조금 넣으면 pH가 많이 안 바뀔 수가 있으니까 충분한 양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초를 아까 다 썼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식초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식초를 넣으셨으면은 이렇게 물을 한번 잘 섞어봐 줄게요. 자,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산성비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산성비의 pH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이 리트머스 시험지로 pH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희재님 물을 어느 정도 넣어요? 비커가 약간 가득 찰랑말랑할 정도로 한 300ml 정도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식초도 조금 양껏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식초 냄새가 좀 나죠. 네. 자, 식초를 넣고서 물의 pH를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요. 확실히 색깔이 달라진 거를 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네요. 더 노란색으로 바뀐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식초를 더 많이 넣었으면은 뭐 4까지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학생들 4, 5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pH가 떨어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식초를 넣고 이제 산성비가 됐습니다. 자, 이 산성비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 물 같은 경우는 다 투명한 게 돼 있으니까 보기가 조금 용이하지가 않아서요. 좀 더 물이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잉크 이거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파란색 잉크를
이 용액에 충분한 양을 섞어주도록 할게요. 오. 뭐 이것도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돼요. 네. 너무 조금 넣으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적정한 양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식초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확실히 물 같네요. 네, 파란색으로 띄니까 확실히 물이라는 게 잘 보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된 물을 일단 옆에 아니다. 여기에 먼저 한번 넣어줄게요. 좋아요. 우리가 이제 분무기에다가 이 물을 뿌려야 되니까 지금 완성된 물을 조심스럽게 흘리지 않도록요. 여기에 천천히 따라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윤서 친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하연이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효아, 유나, 다겸이. 다들 막히지 않고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다 따르셨으면은요, 여기에 있는 분무기 뚜껑 있죠? 얘를 꼭 잘 닫아주세요. 혹시나 흘릴 수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서 잘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다들 엄청 잘하네요. 근데 어려운 학생들 아직은 없죠?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수조를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이 수조를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지하수가 흐르는 거를 좀 잘 보여줄 수가 있게 인위적으로 지형을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형을 첫 번째로는 이 플라스틱 통에 있는 실험용 석회석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먼저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천천히 돌려서 열어주시면은 이 플라스틱 커버가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 수조에다가 부을 건데 수조 전체적으로 뿌리는 게 아니고요. 수조의 절반 정도, 이 절반 쪽으로 이쪽으로만 뿌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석회석을 부을 때 가루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한꺼번에 훅 붓지 마시고요. 천천히 차분하게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절반 정도만 이렇게 내용물은 다 사용하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공간을 좀 남겨주세요. 네, 이렇게 부으시면 되고요. 뭐 강이랑 우리가 호수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중간을 살짝 공간을 좀 이렇게 열어봐 줄게요.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좀 열어봐 주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잘 하고 있나요? 다겸이 진짜 열심히 해요. 다들 잘 하고 있죠?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석회석 자갈, 이 플라스틱 백 안에 있는 거를 활용을 할 겁니다. 얘를 열어서요. 마찬가지로 이 석회석 위에다가 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조의 절반 정도만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뚜껑은 저희가 커버가 한 개가 더 있기 때문에 뚜껑 열고 그 다음에 커버를 이렇게 위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석회석 자갈을 부어준 이후에도요, 삼각형 모양으로 여기를 살짝 비워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물이 흐르는 거를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된 친구들은 오케이 사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도가 빠른지 느린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들 너무 잘해주고 있네요. 네. 네, 많이들 대부분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요.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물 뿌리기에 있는 산성비 물 있죠? 얘를 이 수조에다가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성비가 땅 위로 내리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물 뿌리개를 이 병을 살짝 눌러주셔야지 물이 나올 겁니다.
물을 살짝 눌러주면은 와, 좀 산성비가 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산성비가 여기 있는 석회석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서 강과 호수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석회석 위쪽으로 뿌려주세요. 빈 공간에 뿌리는 게 아니라 석회석 쪽으로 뿌려주셔야 됩니다. 오, 이렇게 됐네요. 네, 다들 잘 뿌려주시고 계시네요. 좀 이게 힘을 좀 줘야지 나와요. 형민 친구 더 힘을 주고 해야 돼요. 수직으로 기울여서 쫙 짜면은 어.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네, 이 학생도 잘하고 있고요. 서연이도 오케이. 음, 다들 오케이 하나둘씩 해주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 색깔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산성비를 만들었을 때는 잉크로 파란색으로 만들었었는데 이 이제 석회석 자갈을 통과를 하고 나온 물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 강과 호수에 있는 물이 약간 뿌옇게 흰색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고체인 암석 광물과 닿았을 때 그 광물을 녹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깔았었던 석회석들이 이제 산성비를 만나면서 그 물에 녹아 나와서 여기 하얗게 물이 이제 색깔이 바뀌게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석회석을 녹인 산성비에 물이 pH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시 한번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활용을 해서 pH를 한번 더 측정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한 장을 뜯어서 이렇게 넣어서 꺼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지금 색깔이 아까 산성비를 만들었을 때는 확연하게 노란색이었는데요. 지금은 좀 파란색으로 바뀐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오. 이 얘기는 pH가 지금 이미 높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에 있는 것과 색깔을 비교를 해보면요, 한 7에서 8, 그 정도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석회석을 만나서 약간 산성화됐던 게 중성화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이 리트머스 시험지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제가 이걸 잘 한 번에 들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나올까요? 자, 저희가 총 3번에 걸쳐서 리트머스 종이를 물에다가 담궜잖아요. 제가 세 개는 다 안 되겠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처음에 시작했었던 거고, 지금 선생님께서 옆에서 들고 계신 게 산성비로 만들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시험지가 방금 이 석회석을 통과를 하고 나온 물의 pH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산성이었었던 물이 석회석을 통과를 하고 나와서 pH가 7이나 8, 중성 아니면 중성보다 약간 높은 그러한 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오, 여기까지 여러분들 실험 결과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인되셨죠? 리트머스 종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이 됐다면 오케이 사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실험이 너무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실험을 통해서 산성비가 석회석을 만나서 어떻게 중성화되는지 알아봤는데, 사실 아까 전에도 오염에 대한 얘기를 살짝 했었잖아요. 오염물이 만나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궁금한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염물질에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염과 관련된 실험은 요 빨간색 색소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빨간색 색소를 다들 준비를 하셔서요, 이 석회석 자갈 위에다가 한번 쭉 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충분한 양을 석회석 자갈 위에 이렇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다 오염 물질이네요. 저는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수조에 빨간색 잉크, 오염물질을 뿌리자마자 지금 이 강과 호수로 어느 정도 흘러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양들은 이미 아직은 이 자갈 쪽에 많이 붙어 있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는 강과 호수로 흘러 들어가서 물의 오염이 점점 퍼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토양이 오염된 상태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비가 왔을 때 이 토양이 오염되어 있었던 오염물질들이 어떻게 퍼지는지를 다시 한번 비를 내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그래서 산성비 뿌렸을 때 썼었던 이 분무기를 다시 한번 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썼었던 비커에다가 물을 조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커에다가 다시 물을 채워 보시고요. 자, 아까랑 비슷한 양으로 한 300ml 정도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흘리지 않게 이 분무기 통 안에 잘 넣어 주실 거고요. 다들 열심히 따라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식초 넣지 않고 그냥 물만 넣을 거예요. 네, 식초와 색소 모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물만 넣어도 충분할 겁니다. 자, 준비된 학생들도 있고요. 아직 물 붓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자, 천천히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하준이는 벌써 끝났고. 하준 학생 요 위에 뚜껑도 끼워주세요. 뚜껑 맞아. 분무게. 아인 학생 다 됐네요. 너무 귀엽네요, 다들. 자, 다 준비가 된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요 석회석 위에 비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줘서 비를 쭉 내리면은요, 와. 이 빨간색 오염물질들이 다 강과 호수로 그리고 바다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와, 어때요, 여러분? 빨갛게 물들었던 자갈들이, 석회석들이 비에 씻겨 내려갔어요. 확인되시나요? 그래서 토양 오염이 되어 있었을 때는 토양의 국지적인 영역에 오염 물질이 이렇게 갇혀 있었었는데요. 비가 옴에 따라서 빈 공간을 따라서 물과 함께 그 오염 물질들이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오염 현상이 아니고 지하수가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멀리 퍼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오염이 확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공간적으로 확산이 됐을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식물과 동물들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탐험대 친구들이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이 일상 속에서 어떤 것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일단 오염을 시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하수는 오염이 되면은 그거를 정화를 하기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뭐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재활용품을 이제 분리수거를 잘 한다던가 쓰레기 양을 줄이거나 양치컵을 쓰거나 이러한 이제 물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활동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실험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산성비도 내려보고 오염 물질도 한번 내려보내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실험을 하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질문할 거리가 있다면 아까 전에 부채 있죠? 질문하기 부채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께 마구마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송포초등학교 정하린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게 육지에서 그러면 오염물질이 빠져나간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바다가 또 오염되지 않나 싶어서. 네, 좋은 질문이고요. 이제 지하수가 오염이 된 거는 결국에는 지하수 흐름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이나 호수, 바다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바다까지 오염을 이제 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염의 확산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이제 지하수 자체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초에 오염이 되지 않게 우리가 노력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질문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성덕초등학교 한준혁 학생. 네. 근데 저는 그 땅에 있는 그 지하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지하수가 오염됐다 하면 그 오염된 수치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죄송해요. 제가 질문을 마지막에 잘 못 들었는데 오염된 지하수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게 질문이에요?
이죠? 어떻게 측정하나요? 아, 오염된 걸 어떻게 측정을 하냐고요? 오. 아, 네, 좋은 이거 질문입니다. 뭐다? 지하수는 지금 준혁 학생이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눈에 우리가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도 사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가끔씩 지하수를 퍼서 쓰는 시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농경지 같은 데에서는 이제 뭐 논이나 밭에 물을 주기 위해서 지하수를 퍼서 그거를 이제 지표에다 뿌리는 형태로 지하수를 쓰게 되는 건 거죠. 그럼 그 지하수가 만약에 석유나 기름 같은 걸로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하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 자체가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오감을 활용해서 직관적으로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하수 물 속에는 여러 가지 녹아있는 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분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맛으로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요, 지하수의 수질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하수를 땅에서 끄집어내서요, 수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분석 장비가 굉장히 큰 게 있어서 거기에다가 물의 성분이 어떤지를 분석을 하고 그 오염물질들이 특정한 양 이상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이 물은 쓰지 못하는 오염된 물이다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서 쓰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까부터 되게 좋은 질문을 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친구 한 명만 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지인 학생, 오산남초. 토양이 오염된 거는 어떻게 알아요? 토양이 오염된 거. 토양은 어쨌든 땅 위에 이제 지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토양이 있으니까요. 거기 지표에 바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바로 알 수가 있을 거고요. 토양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마찬가지로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난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토양을 직접 파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봐서 그 토양이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비가 내리게 되면 토양에 있었던 오염물질들이 확산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지하수를 쓰려고 봤더니 어디선가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도 토양의 오염을 확인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정답, 답변이 조금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실험과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면서 궁금했던 내용을 교수님께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실험도 저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수분 감지 도구 만들기 실험인데요. 자, 두 번째 실험을 위해서 키트에서 지하수 수분 감지 도구라고 적혀 있는 실험 도구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 실험이 진짜 재밌어요. 근데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희가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하수 수분 감지 도구 실험을 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먼저 좀 해주시고요. 이 키트를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44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교재 44페이지 펼쳐주시고요. 네, 이 키트를 여시면 제일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박스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얘가 로봇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이가 하나 더 있어요. 플라스틱 가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얘를 또 열어보시면은요. 44페이지에 준비해요라고 되어 있고 제일 먼저 수분 센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분 센서예요. 요게 뭔가 네, 갈고리처럼 수분 센서입니다. 생겨 있는 거. 요게 수분 센서. 그리고 두 번째로 양면 테이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양면 테이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PCB 단자 부저와 발광 등 트랜지스터. 굉장히 이름이 어려운데요. 이 수분 감지 키트라고 되어 있는 요 전자기기 같이 되어 있는 요 녀석, 요게 트랜지스터입니다. 요거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전선도 하나가 있습니다. 요 전선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건전지 케이스.
검은색 건전지 케이스가 있고 전선이 달려 있죠. 이렇게 건전지 케이스 확인을 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AA 건전지 2개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준비물이 하나라도 없으면 작동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물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다 있는지 한번 오케이 사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재료들이 여러분에게도 다 배달이 됐을까요? 오, 네. 소연이, 하준이, 예빈이, 진서, 준영이 대부분 다 일단 재료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비커에 물을 살짝 좀 채워놔서 준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센서를 만든 다음에요. 센서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때 쓸 거니까요. 물을 많이는 필요 없고요. 대략 한 100ml, 150ml 그 정도만 비커에 채워놔서 준비를 같이 해주세요. 네, 지금 양면 테이프가 없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양면 테이프는 집에 있는 거 써도 상관없고 스카치 테이프 써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 키트에 뭐 전자기기 같은 것만 다 있으면 사실 양면 테이프는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양면 테이프 아예 없어도요. 실험하는데 전혀 지장 네네. 없으니까요. 일단은 있는 걸로 진행을 해주시고 나중에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준비가 대충은 다 된 것 같으니까 바로 조립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 트랜지스터 수분 감지 키트라고 되어 있는 요게 뒷부분이 조금 날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만질 때에는 꼭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수 실험할 때 썼었던 요 장갑은 더 이상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에 있는 거 순서대로 44페이지에 해보아요 라고 1번 되어 있는 것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수분 센서와 단자의 회로를 그림과 같이 연결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 회로, 전자 회로를 먼저 쓸 거예요. 만질 때 조심해 주시고요. 이거를 제가 바라봤을 때 요 스티커, 하얀 거 스티커 붙어 있는 게 위로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 무슨 흰색 버튼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들어가고 또 한 번 더 누르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아래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를 바라보시고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여기에 은색 표시, 은색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가운데에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 건전지 케이스에 있는 이 빨간색 선 전선 있죠? 이 빨간색 전선의 위에 뚜껑을 살짝 빼서 이렇게 열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전선이 나오고요. 그 전선을 아까 이 트랜지스터 수분감지 키트 왼쪽 아래에 있는 구멍에다가 넣어서 감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요. 플러스라고 적혀 있는 거 맞죠? 네, 왼쪽 아래에 플러스라고 적혀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플러스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에 이 빨간색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네. 빨간 전선의 뚜껑을 빼주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라고 적혀 있는 곳에 빨간 전선을 구멍에다가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전선을 손으로 잘 감아주시면요.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하고 있나요? 오, 태민이는 벌써 다 했나 보다. 경빈이도 벌써 다 했네요. 맞아요, 맞아요. 소은이 너무 잘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 검은색 전선에 있는 뚜껑도 열어서요. 이제 왼쪽 아래가 아니라 오른쪽 아래 구멍이 또 있죠. 은색 네모나게 되어 있고 그 사이로 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전선은 플러스 쪽 구멍에 넣고 검정 전선은 반대쪽 구멍에다가 쏙 넣어주세요. 우리 도경이 잘하고 있나요? 전선을 넣어서 감아주시면은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와, 우리 성현이는 지금 어디 가는 중인데도 하고 있네요. 자, 많이들 한 것 같고요. 오, 네, 확실히 현아 학생도 고학년이어서 잘했습니다. 그런지 어려움 없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자, 많은 학생들이 한 것 같으니까요.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감아요? 이 전선을 그냥 힘을 줘서
이렇게 누르면은 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멍 사이에 집어넣은 다음에 전선을 누르면은 감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 트랜지스터에서 위쪽이라고 했었던 요 스티커 붙어 있는 위쪽 있죠? 그 위쪽에 바라봤을 때 오른편에 은색 막대기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실까요? 화면으로는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 은색 막대가 이쪽에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나와 있는 은색 막대에 요 전선을 바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선 끝에 검은색으로 플라스틱이 감겨져 있는 데 있죠. 그래서 그 끝을, 여기 끝에 부분을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으로 이 은색 막대기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색깔이나 위치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냥 구멍에다가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색깔이랑 위치 상관없으니까 그냥 잘 구멍에 맞춰서 힘을 살짝만 주면은 쑥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이 되면은 완성입니다. 네, 완성입니다. 채원이가 전선이 없어요. 전선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전선이 배송이 안 됐나 봐요. 저희가 그래도 이걸 잘 챙긴다고 챙긴 건데 어쩌다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나 봅니다. 전선이 없는 거는 좀 안타깝네요. 자, 그래서 이 막대기까지 잘 꽂아서 연결이 됐으면은요, 이 수분 감지 센서 이거 있죠? 여기에도 비슷한 은색 막대 두 개가 위쪽에 나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위쪽에 은색 막대 두 개 있는 거에다가 전선의 반대쪽 끝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그냥 구멍을 잘 맞춰서 힘을 살짝 줘서 연결만 하면은 이렇게 연결이 완성이 되게 쭉 됩니다. 연결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완성된 친구들은 한번 보여주세요. 와, 원영이는 벌써 전지까지 다 끼고 다 했네요. 네. 선우 학생도 다 한 것 같고 수민 학생도 잘 했습니다. 자, 다 된 사람들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동민 학생, 하연 학생 다들 너무 잘했어요. 오, 대부분 다 잘했네요. 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연결이 잘 됐는지를 한번 지금 그냥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건전지 케이스에다가 이 건전지를 이렇게 끼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지의 이 평평한 부분이 음극이에요. 그래서 이 음극을 건전지 케이스에 용수철 스프링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 닿을 수 있도록 잘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잘 보고 꾹 눌러주시면 되는데 살짝 이게 뻑뻑할 수 있어서 힘을 주고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힘을 주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넣는 게 약간 뻑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이 케이스가 좀 잘 안... 조심하시고 모두 손 조심하시고요. 네, 어쨌든 연결은 됐습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넣으면은요, 이렇게 불빛이 나올 거예요. 오, 지금 지인이는 또 삐 소리도 난다고. 네, 삐 소리도 약하게 나면서요, 불빛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불빛이요, 녹색 불빛하고 빨간색 불빛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네, 소율 학생이 보는, 네, 소율 학생 잘했고요. 빨간색 불빛 나오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건전지 넣었는데도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 버튼, 아까 아래쪽 있죠? 이 스티커 붙어 있는, 트랜지스터 스티커 붙어 있는 곳에서 아래쪽, 여기에 플라스틱 흰색이 또 있어요. 이 버튼을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이게 꺼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이렇게 빛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꺼진 거, 그리고 켜진 거. 꺼졌을 땐 불빛이랑 소리가 안 나고 켜졌을 땐 불빛이 나고 소리도 납니다. 이 버튼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켜진 겁니다. 오, 서엘이 너무 잘했고요. 네, 다들 잘 됐을까요? 오, 우리 예빈이는 벌써 이미 물에 넣으면 소리가 안 난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혹시 여기까지 어려운 학생들 있으면은 여기까지 다 완성이 네, 됐나요? 오케이 사인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오, 대부분 대부분 다 한 것 완료가 된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수분 감지 센서를 그대로 쓰기에는 좀 심심하니까요. 우리가 이 로봇, 이 그림을 활용을 해서 좀 장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 나무 상자 여기를 힘을 줘서 로봇을 상자에서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을 이제 조립할 거라서요. 로봇을 일단은 다 분해해 볼게요. 그래서 이 작은 거 6가지가 좀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6개 잃어버리지 않게 잘 해주시고요. 자, 가장 먼저 이 긴 나무 판대기랑 이 로봇 이렇게 2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판 위에 이 삼각형 3개의 홈이 파져 있는데요. 이 제 쪽을 바라보는 혼자 있는 홈을 뒤쪽으로 저는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 로봇의 다리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힘을 줘서 꾹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판에 로봇을 세워주셨으면은 뒷부분에 이 직각삼각형으로 긴 나무 판때기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로봇의 뒷부분에 홈이 파져 있는데요. 그 밑에 있는 홈이랑 로봇의 뒤에 있는 홈을 동시에 같이 넣어서 고정을 시켜줄게요. 네, 로봇을 세워주시고 뒤쪽에 삼각형으로 지지대를 연결해 주세요. 네, 이렇게 지지대가 연결이 됐으면은 나머지 이 6개들은 지지대로 여기 끝에 큰 나무 판때기 옆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6개의 다리를 그대로 꽂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조립하는 거는 엄청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도 엄청 열심히 또 잘하고 있네요. 우리 성현이도 차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네, 힘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힘만 살짝 주면은 쏙쏙 잘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현아 학생 너무 잘했어요. 오, 시현 학생도 잘했고요. 도경이도 잘했고. 대부분 학생 너무 잘 따라오고 있네요. 우리 세아 잘하고 있어요. 경빈 학생 잘하고 있을까요? 손흥민이 보이네요. 대부분 다 로봇도 금방 완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은요, 이 마지막으로 아까 봤었던 이 양면 테이프 있죠? 이 양면 테이프를 활용을 해서 이 우리가 만들었었던 수분 감지 센서를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면 테이프를 잘 뜯어서요, 이 수분 감지 센서에 이게 좀 떨어졌네요. 뒷면에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양면 테이프니까 반대쪽에 있는 스티커를 또 떼서 이 로봇의 뒷면에다가 저는 한 요쯤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에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센서가 제게 떨어져가지고 작동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면은 이렇게 붙이면 되죠. 실험 과정을 놓친 친구들은 저희가 추후에 유튜브 채널에 이 영상이 그대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때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빈이 이미 다 했다고 댓글 남겨주셨고, 스티커까지 붙였으면 완성된 거 한번 보여줄래요? 오, 채경이. 네, 다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지희도 학생도 완성됐으면 잘했고요. 완성된 거 보여주세요. 서영 학생도 잘했습니다. 하연 친구 잘했나요? 오, 대부분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가을 친구도 잘했죠?
스티커가 잘 안 붙어요. 스티커 트랜지스터 뒷면에 보면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 위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위로 덮어주시면 돼요.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완성을 한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수분 감지 센서가 잘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제 식물 같은 거 화분에다가 이제 씨앗 심어서 키울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장비가 될 거고요. 이 수분 감지 센서가 수분을 감지를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빨간색 불빛으로 나오고 있고 소리가 나고 있는 이 경고 소리가 꺼지면서 불빛이 녹색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물에 담궈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다 녹색으로만 표시가 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었을 때는 삐 소리가 나고 빨간색 불빛이 났는데 물에 담그니까 초록빛으로 바뀌고 소리가 없어졌어요. 네, 지금은 빨간 빛이었다가 네. 담그면 초록빛으로 바뀌죠. 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도 저희와 동일하게 잘 되고 있나요? 물에 닿으면 소리가 안 나요. 네, 물에 닿으면은 소리가 안 나고 빨간색 불빛이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 지금 희재 다 잘 돼요. 예진이도 잘 돼요. 잘 되고 있죠? 이솔 학생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들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저희 그 수조 만들기 할 때 연필 하나 보여주셨잖아요. 네, 이 연필 있죠? 네, 이 연필에 씨앗이 숨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연필을 받으신 거를 이렇게 한번 열어보시면은요. 이렇게 포장지를 뜯고 종이에서 빼시면은 연필이 이렇게 있고 연필 끝에 부분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뚜껑이 씌워져 있고 그 안에 조그마한 씨앗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바질의 씨앗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토마토 씨앗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씨앗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씨앗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화분 하나를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그 화분에다 씨앗을 심으시고 물을 뿌려서 이제 이 씨앗을 키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이 토양 수분 감지 센서가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씨앗을 키우고 있는 화분에다가 이 수분 감지 센서를 안에다 꽂아 놓으시고요. 거기에다 물을 주었을 때 그러면은 물이 있으니까 이 수분 감지 센서가 녹색불을 띠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줬던 물들이 이제 증발이 돼서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는 식물들도 이제 다시 물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 수분 감지 센서가 물이 없다고 빨간색 불빛과 소리로 여러분들께 알려줄 거예요. 그때는 다시 한번 물을 줘서 씨앗을 계속해서 키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지금 뭐 나팔꽃, 방울토마토, 바질 다양한 씨앗들을 받아봤으니까요. 수분 감지 도구 활용해가지고 예쁘게 한번 싹도 틔워보고 꽃까지 한번 피워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수분 감지 도구 실험까지 완성을 쭉 해봤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우리 실험하고 공부하면서 또 궁금증이 생겼다 하는 친구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또다시 한번 부채 들고 교수님께 질문을 마구마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흥초 최민준 학생. 네, 우리 민준이 질문 들어볼게요. 마이크 켜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마이크가 다시 꺼졌습니다. 네, 됐어요. 되나요? 네, 네. 들립니다. 아까 전에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본 게 있는데 그 지하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하수가 없어지면.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지하수가 없어지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특히 요즘에 같이 이제 기후 변화가 심화되면서 가뭄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홍수도 같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지표수 같은 경우에는 기상 상황, 그러니까 가뭄과 홍수에 굉장히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하수는 만들어지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일단 형성이 됐었을 때는 충분한 양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없어지는 거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지하수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양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하 수위가 점점 내려가게 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지하수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농경지에서 이제 식물을 키우는데 지하수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 지하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한 해 농사 전체가 이제 많이 망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국가적으로 지하수를 이쪽 농장에서 저쪽 농장에서 각각 얼마만큼씩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규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없어지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지하수를 꾸준히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의 규제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오, 되게 또 중요한 질문을 해줬고요. 오, 질문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지한 학생 원주초등학교.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 만약에 지하수가 오염돼가지고 했는데 그게 자꾸 돌아가면서 바다로 했다가 계속 수증기로 바뀌면서 계속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가 올 때 안 좋은 성분이 같이 내려오면서. 지금 바다가 오염이 된 게 다시 지하수의 오염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느냐라는 게 질문이 맞을까요? 네,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지하수가 바다로 빠져나가는 게 좀 더 일반적이고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에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바닷물이 지하수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해수 침투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럼 해수가 오염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해수랑 같이 오염물질들이 지하수 쪽으로 밀려 들어오게 돼서 그 지하수를 활용을 하고 있었던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지하수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 또 역시나 중요한 질문을 또 해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보고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송림초 양은성 학생. 네, 은성이. 화들짝 놀라네요. 저 이제 처음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만 할게요. 이제 지하수에서 네. 이제 영양분이 풍부해가지고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 바닷물이 지하수에 있던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쓰게 될 지하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닷물이 지하수에 무엇을 차지한다고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지하수가 원래 있었던 자리요. 소리가 꺼졌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바닷물이 지하수에 뭘 차지하는지를 못 들었습니다. 지하수가 있던 자리를 바닷물이 차지하게 되는데 자꾸 지하수를 쓰다 보면 그 지하수를 계속해서 쓰다 보면 그 자리를 이제 만약에 해안가, 바다랑 가까운 데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해안가에 있는 바닷물들이 밀고 들어와서 지하수에 있는 위치를 차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사람이 쓰는 거나 아니면 식물들을 키우기 위해서 쓰는 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속에 녹아있는 물질들이 많지 않은 그런 담수를 활용을 합니다. 근데 해수,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녹아있는 물질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마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물들은 식물을 키우는데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더 이상 지하수를 활용을 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하수를 적정한 양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물을 너무 많이 낭비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질문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우리 탐험대 여러분 직접 지하수 모형을 만들어서 비도 한번 뿌려보고요. 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도 보고 산성비가 땅속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쭉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만나봤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으면 최고 한번 남겨주실래요? 화면에 엄지척 한번 해주세요. 재밌었던 만큼. 다들 재밌으셨나요? 와, 따봉도 막 재밌었어요. 보내주시고 너무 너무 감사해요. 와, 진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집중력 있게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1시부터 쭉 이 시간을 통해서
토양과 지하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의 탐험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참여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지치기도 했겠지만 끝까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토양과 지하수의 소중함을 재밌게 알려주신 노열 교수님 그리고 옆에 계신 정의원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우리 힘찬 박수도 함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도 수고했다는 박수, 교수님께도 이렇게 박수 아낌없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저희가 지하수 편에도 퀴즈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하수와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까지 내용을 잘 들었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4가지 문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퀴즈는 저희 채팅창이 아니라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답 맞춰주셔야 되고요. 오늘 7시까지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쿠폰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퀴즈 보시죠. 네, 1번 포화대와 비포화대의 경계는 무엇일까요? 1번 지하수면, 2번 바다면, 3번 포화 상태면, 4번 바탕화면. 자, 우리 오늘 지금 무엇일까요? 수업했던 내용들의 주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쵸.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딱 단어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땡땡은 땅속 물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이다. 여기에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주관식이네요. 네,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고요. 교재에도 해당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땡땡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정답을 남겨주시고요. 세 번째 퀴즈 넘어갑니다. 3번 지하에 존재하는 광물이나 암석이 지하수를 만나면 땡땡땡이 함유된 물을 만든다. 땡땡땡이 많은 물을 광천수라 부르고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는 이 물질은 무엇일까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다 배웠고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교재에도 있고요. 네,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는 이 물질은 무엇일까요? 땡땡땡 남겨주시고요. 저희 마지막 퀴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4번 지하수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1번 세제 사용을 줄인다. 2번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를 잘 한다. 3번 샤워 시간을 줄인다. 4번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한다. 하면 안 되는 행동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4가지 문제를 모두 다 맞춰주셔야 되고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답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퀴즈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캠프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을까요? 토양과 지하수에 대해서 배워보고 직접 우리가 실험하는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우리 탐험대 친구들이 이론과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셨죠?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쵸. 되게 또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도 굉장히 또 수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같이 이제 수업 들어주시고 실험도 같이 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집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끝나고서도 지하수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배웠었던 토양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상기하면서 오늘 배웠었던 내용들을 오래오래 잘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많은 친구들이 너무 재밌었다고 했는데 오늘 1부부터 2부까지 실험을 총 5개를 했거든요. 제일 재밌었던 실험 댓글로 한번 남겨주실래요?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실험 중에서 이게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다. 마지막 실험? 마지막 실험. 다요. 수분 수분 감지기, 감지기, 산성비. 오, 약간 지하수 지하수가 실험이-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수분 감지 도구가 되게 재밌었나 봐요. 너무 산성비 다행이다. 만들기. 대부분 다 2부에서 많은 친구들이 되게 재밌었나 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기념 촬영을 하기 전에 오늘 내용들 1시부터 쭉 다양한 것들을 배웠잖아요. 47페이지 교재 잠깐 한번 펴보실래요? 교재 47페이지 펴시면 토양과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아까 우리 받았던 연필 있죠? 그 연필로 한 가지만 작성해보고 한번 화면에 보여주세요. 나는 토양이랑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내가 지킬 수 있는 거를 한번 작성해서 화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작성을 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신윤우 학생 뭐라고 작성이 끝난 모양인데 화면이 잘 보이지가 않네요. 시훈 학생도 다 쓴 것 같고요. 시훈 학생 뭐라고 썼을까요? 음식 음식 남기지 남기지 않기. 않기. 아, 오. 우리 수지 친구는 뿌옇게 돼가지고 잘 안 보인다. 화면이 물을 함부로 안 쓰겠다. 윤성 학생. 좋아요. 쓰레기 줍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샤워 시간 줄이기. 오, 샤워 시간 줄이기. 샤워 시간 줄이기.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작성해 주신 내용들 지금 당장부터 지킬 수 있는 거죠? 지킬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약속 표시 한번 해볼래요? 우리 다 이거 지킬 수 있죠? 약속!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모든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들 어떤 포즈를 하면 좋을까요? 무슨 포즈를 하는 게 좋을까요? 토양과 지하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트 표시하면서 우리 기념사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토양과 지하수를 사랑하는, 어머나 도민이 하트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쁘게 또 하트를 했네요. 자, 우리 하트 표시하고 사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네, 이렇게 기념사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캠프를 종료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수 참가자와 만족도 조사 안내가 있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어린이 탐험대 분들에게 문자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 링크를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만족도 조사에 응답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또 경품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캠프가 즐거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만족도 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수 참가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거 선발이 남아 있어요. 오늘 캠프에서 토양과 지하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됐다면 그 마음을 담아서 사후 과제를 꼭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후 과제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그에 따라서 우수 참가자를 선발하게 될 건데요. 저희가 이 사후 과제에 대한 양식은 8월 17일에 보내드릴 거고요. 이 사후 과제의 제출 기간은 8월 18일부터 8월 2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접수 시에 기재해 주신 이메일을 통해서 양식을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토양과 지하수를 위한 탐험대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담아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후과제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과제 제출자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인데요. 저희가 사후과제를 제출한 어린이들에게는 전원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건 추첨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후과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 참가자로 선발된 친구들에게는 기후부 장관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됩니다. 수상자로 선정이 되면 12월 2일 예정된 세계 토양의 날 기념 행사에 초청받아서 멋지게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후 과제를 꼭꼭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2026년 토양 지하수 어린이 여름 캠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의 토양과 지하수를 위해서 환경을 사랑하는 탐험대 임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